그랬으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 5억은 더 올려야 되겠다, 뭐 7억은 더 올려야 되겠다.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주요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최근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곳곳 아파트 가격이 좀 들썩들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오늘 다시 얘기했는데 요거는 그 전에 2월 달에 해제된 일부 지역이 다시 이제 복귀되는 것과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토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 또한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개입 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에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이 지역을 갖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었죠. 그리고 35일 만에 다시 확대해서 지정된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요. 이런 관련 내용 오늘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마침 또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예. 사실 부동산에 그렇게 큰 관심 없는 분들은 요즘 뭐 전 국민 다 관심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집값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또 이렇게 집값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나 보죠? 네, 지난 1월부터 호가는 살금살금 오르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현재의 가격 급등세를 만들어낸 건 토지거래 허가제가 기폭제가 된 건 맞습니다.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거래량이나 상승폭 모두 미미한 상태였는데 그래픽을 쭉 보여드리며 갑자기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조 시점이 2월 셋째 주,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잠삼대청이라고 하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건축 단지만 빼고 해제한 이후에 이 영향이 고스란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의견이 많았었잖아요. 오를 만큼 올랐다. 더 이상 오르면 누가 살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잠삼대청 사실 뭐 좋아하는 지역이죠. 살기를 희망하는 지역이기는 한데 뭐 그 한 30평 되는 84제곱미터가 뭐 한 30억에 거래되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평당 1억이라는 얘기인데 이만큼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인구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가요? 어떻게 이게? 네. 예. 아마 단기간 급등이기도 하고 오늘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내놓은 그 대책 발표 현장에서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진단한 내용들 보면 단기간 이상 급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대체 누가 살 수 있느냐 여기 궁금하실 텐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흔히 월급쟁이라고 하는 근로소득으로 월급 받는 사람 가운데 140만 명이 연봉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월급 기준으로 한 달 월급이 1억 원이 넘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월급으로 1억 원을 받는 사람도 4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월급으로 1억을 받는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 각자 알뜰하게 산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각자 허리띠를 좀 졸라매면 이 부부는 3년 만에 현금으로 20억 원 정도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최고 구간으로 세금을 떼고도
생활비 제외하고 이 정도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레버리지까지 일으킨다 하면 최근에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전용 8사 기준으로 뭐 가격이 뭐 60억 원이다, 74억 원이다 이런 가격대가 그래서 형성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럼 뭐 그런 고소득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게 왜 주변 집값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들썩이게 만드는 거죠? 네, 그게 바로 한정판 마케팅 때문인데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 있습니다만 강남, 잠실, 삼성, 대치 이런 곳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선호한다고 하는 강남 3구의 상급지를 만들어내는 추동력이 돈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가 일단 있을 테고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올해 반포의 한 중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이 한 반에 30명이 넘는데 15반까지 있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학교가 소멸되고 폐교하고 서울 안에서도 통폐합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 황당하게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지역으로 교육 인프라를 향해서 모여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똘똘한 채를 선호하고 그리고 또 인프라가 좋은 곳을 찾다 이쪽으로 가는데 오늘이 제일 싸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있다 보니 상급지, 준상급지 순서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박연미 평론가 말씀대로 어떤 학군 수요가 있었고 네. 대출도 약간 연말 지나면서 조금 풀렸죠. 그 네, 기간대가 좀 그렇습니다. 풀렸고 네. 그다음에 뭐 오세훈 시장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하면서 뭐 좀 그런 사인도 좀 준 것 네. 같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종합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도 내려갔죠. 그동안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3번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 대출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금리가 어쨌든 작년보다는 올해가 내려갈 거다. 이 부분에 대한 동의는 있는 셈이고 또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사인들을 보면 은행의 가상금리를 내리라는 사인을 명시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장 대출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지는 않아도 시중금리는 점차 내려갈 것이고 내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으면 오늘보다는 다음 달 금리가 떨어지겠거니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금리 떨어졌고 대출이 되고 인프라가 좋다는 건 모두가 알고 그 와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트리거가 된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뭐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이제 네. 지정해서 확대하겠다고 했고 뭐 국토부도 공급 늘리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뭔가 좀 그 뭐 갭 투자라든지 투기 수요가 보인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이제 사인을 보냈잖아요. 네. 이거 먹힐까요? 저는 애석하게도 시장에서 이제는 정책을 믿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왜 2월에 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설득하는 시간에 조금 더 할애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신의 성실의 원칙도 있을 테고 지금 시장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나 있는 것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규제가 시작되고 그러면 갭 투자, 원정 투자, 뭐 지방이나 해외에서 거래하려는 사람들은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집을 팔거나 계약금을 넣었거나 집주인도 집을 팔고 어디로 가게 되어 있거나 굉장히 스텝이 꼬이게 되거든요. 근데 불과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뒤집히는데 3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재지정하는 과정이 저는 오히려 정책 상품의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잃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생각해 보면은 계속 그 정부 정책이 과연 이게 집값 안정 쪽으로 가 있는가라는 부분 이제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몇 번 그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뭐 2022년까지 이제 그 집값이 박치솟으니까 딱 있었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뭐 신혼부부 특례 대출, 그 다음에 뭐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이런 식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면서 이제 이 어찌 보면 좀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듯한 느낌이 있었고 또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대출을 또 옥죄기도 네. 하고 그래서 또 어느 순간 또 풀기도 하고 네. 또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있다가 또 풀었다가 또 다시 한다 그러고 이 정부 정책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주거복지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정책이 동시에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요즘에 보여주고 있는 이게 정책의 방향성을 보면 그 연초에 가격이 빠져 있다가 이게 마치 한 스포츠 브랜드의 로고처럼 11, 12, 1월에 빠졌다가 봄부터 슬금슬금 올라갔다가 추석까지 올라가면 이때부터 대출 규제를 시작을 해서 다시 그 패턴을 만들거든요. 이게 지금 2023년, 2024년에 부동산 시장이 정확하게 이 데칼코마니처럼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시장이 한 번은 먹혀도 계속해서 비슷한 정책이 반복되고 쥐었다 폈다 할 때 이제 믿지 않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 방향은 어느 정도의 모순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신생아 대출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특공 이런 것들이 이게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될까 싶지만 또 청년이나 신혼 가구들 입장에서는 이 출생에 도움이 되고 또 정말 결혼을 하게 하는 그런 단초가 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요도 현장에 있었겠습니다만 그 무엇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한 달 만에 뒤집는 이런 정책의 모습은 시장 신뢰를 잃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지금 서울 집값, 특히 뭐 강남 집값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뭐 OECD 국가들 비교해 봤을 때 비싼 편이죠. 우리 소득에 비해서. 우리의 소득에 비해서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요. 뭐 소위 말하는 구매력 환산 기준, PPP라고 하는 것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구매력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정말 꼭지까지 왔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나 최상단에 있는 소위 상급지들 이게 실존하는 가격인가 싶은 그런 가격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동네는 그들만의 리그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쓴다. 정책이 좀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쪽 집값을 보고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디자인하면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우리는 아직 얼음장인데 이런 정책을 펴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버리는 거죠. 집값이 이렇게 한참 오를 때는 말이죠. 보면 이제 그 영끌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한 사람은 영원히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출을 그냥 가능한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끌어다가 이제 사는데 그거를 살 수 있는 믿음의 근저에는 결국 집값은 항상 우상향하기 마련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건 맞아요. 이게 동네에 따라서 이 동네는 맞고 다른 동네는 틀리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세종시가 한때 세종시 아파트가 부동산계의 코인이다 이렇게 불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세종시의 거래 가격이 상승장에서 최고점 대비 지금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뭐 그 시장에 그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거죠. 전세로 많이 들어오지 않고 실거래가 많은데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으면 집값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우리가 비싼 집의 상징으로 거론하는데 98년에 외환위기 지나면서 그 집이 전용 84제곱미터가 한 채에 3억 원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만약에 1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있었다. 집을 세 채 사셨으면 지금 자산이 꽤 불었을 텐데 그런 얘기하면 저도 지금 갑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돈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이제는 한 채도 못 사게 되는 거니까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올라가면 자산 가치는 완만하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뭐 극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화제인데 네. 지난주에 이 뉴스브리핑에 오세훈 시장이 출연을 했어요. 그 당시 한번 이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실 이번에 푼대의 중점에는 잠실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지난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매우 반시장적인 규제입니다. 제가 요즘에 서울시의 100일,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규제 혁파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 혁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부동산 가격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거래 자체를 재산권 행사를 막는 거기 때문에 반시장적이고 반기본권, 그러니까 반헌법적이죠. 일주일 전에 오 시장이 반시장적 규제다라는 말을 강조를 했네요. 그럼 이번은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오 시장 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이게 반시장적 규제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집값의 어떤 이상 급등이라든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까지로 이제 오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게 35일 만에 이게 뭐 해제했다가 재지정하고 이런 부분은 글쎄요, 좀 시장에 좀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소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소동을 통해서 시장에 확실한 각인 효과가 생겼을까 그게 더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새로 확장이 돼서 들어가게 된 서초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찍어주는 지역이 되어버리거든요. 이쪽은 앞으로 유망합니다의 다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기왕에 물이 엎어져 있으면 이 상황을 좀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수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면 당장 아마 예상을 해본 건데 이번 주 부동산이 정말 왁자지껄 할 겁니다. 당장 다음 주에 계약서를 쓰기로 한 갭투자 대상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다음 주면 거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번 주 일요일까지 서둘러야겠네요.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고 목금토일 나흘 동안만 판매하는 한정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배짱을 부릴 수가 있을 테고 현장에 뭐 천태만상이 저는 조만간 르포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비싸도 사는 거는 내일 더 비쌀 것 같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네. 예, 이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뭐 이 계속 서울에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단적으로 올해 3월, 그러니까 지금 3월인데 3월은 전통적으로 분양의 성수기입니다. 근데 3월에 서울의 분양이 단 한 채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부족하거든요. 이게 추세적으로 줄어드는데 뭐 당연한 것이 그동안 집값이 급등한다고 했을 때 많이 공급이 되었고 그래서 지방부터 안 팔리기 시작했고 공사비는 급등을 했고 생각보다 공사의 속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많거든요.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공급 속도는 느려지고 새집 이른바 얼죽신 이 트렌드가 유지된다고 하면 기존의 집들이 더 귀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아마 이런 질문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기존에 있었던 구축은 집이 아니냐. 근데 이사 가는 시장에서 이사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이라는 건 수평 이동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는 것보다 양도세, 취득세, 이사 비용을 쓰고라도 갈 만큼의 투자 가치 혹은 삶의 선호가 있는 지역으로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수평 이동이나 비슷한 지역으로 이동은 공급이라고 생각들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축이 시장에 얼마나 빠르게 적시에 원하는 곳에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집값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이렇게 오른다고 난리고 또 지방은 또 지금 뭐 미분양 때문에 뭐 난리라고 그래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가구가 한 7만 6천 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총량이 기존보다 많은 건 아닙니다. 장기 평균으로 보면 항상 7만 호에서 뭐 6만 8천 호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문제는 다 지어놓고도 주인을 못 찾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악성 미분양이 전체 7만 6천 호 가운데 2만 호가 넘고 대다수가 80%가 지방에 모여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수도권에 모여 있는데 이게 몇 년씩 가다 보면 이거 지은 사업자들은 이자 비용도 감당을 못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 아우성입니다. 결국 이제 그 집값 예측 참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네. 것 같긴 한데 영향 많이 미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리일 것 같아요. 올해 좀 금리 전망은 좀 어떨까요? 올해는 한국은행이 뭐 최근에 나온 의사록 이런 것들을 봐도 경기 상황 생각할 때 기준금리 낮춰야 한다는데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보면 순차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금리 내리고 있고 미국도 역시 금리를 내리려고 대통령과 중앙은행장이 안간힘을 쓰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추세적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아직까지는 그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 이번 달에 2%대 접어들기는 했습니다만
대출 금리는 아직까지 4% 아주 낮아야 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떨어져도 또 7월 달부터는 그 3단계 스트레스 DSR이라고 그렇죠. 그때부터 그게 또 대출 적용이 그때도 되잖아요. 강화가 그게 또 되니까.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참 예. 아이러니한 것이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대출 총량을 줄이는 이 조치가 나올 때 직격탄을 맞는 건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에, 그러니까 정말로 실거주용으로 서민들이 많이 찾는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지역부터 9억 원까지 그 사이고요.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출 금리나 대출 규제가 강화돼도 과거의 통례로 볼 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언제 봐도 참 부동산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